네, 안녕하세요. 저 포티투마루 김동환입니다. 네. 생성형 AI, 초거대 인공지능,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저보다 더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아직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시장 관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되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화면 보시면은 어떤 화면인지 아시겠죠? 알파고 화면인데요. 네. 알파고가 처음 나온 지 10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세돌 구단께서 또 이벤트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 우리가 알파고 쇼크라고까지 표현을 했었죠.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우리는 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AI로 인해서 또 사회적인 영향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기인 것 같고요. 챗 GPT가 나온 지도 벌써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챗 GPT 처음 나오고 빌 게이츠가 본인의 이제 블로그에 The Age of AI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The Age of Discovery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했죠. 이렇게 서구 열강들이 이렇게 무적 함대를 이끌고 전 세계 진출한 것처럼 그 이상의 사회적 변화와 변혁이 일어날 거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일갈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챗 GPT 나온 이후에 그 이후 다음 해 이듬해부터에서는 AX라고 하죠. AI를 여러 산업 분야나 생활에 접목하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도 AX인데요. 실제로 AI를 어떻게 AI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AI를 우리 일하는데 어떻게 적용할까? 개인 생활하는데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초고대 인공지능을 이렇게 인터넷 검색 대신에 쓰는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여러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행정 분야에서 이 AI를 상당히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많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초거대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IT나 AI 담당하는 분들이 서로 막 정보도 공유하고 했는데 초거대 인공지능 나오면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니까 약간 이게 서로 좀 경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 내에서 우리가 잘 쓰는 게 더 중요하지 다른 데랑 같이 공유, 경쟁업체랑 굳이 공유를 할 필요가 있겠나 라는 거부터 해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사실 좀 문화적으로 약간 개발 쪽이 이제 해외보다 약간 좀 샤이 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본인이 엄청난 거를 만들었는데 밖에 나가서 발표하라고 하면은 잘 안 합니다. 자료 정리하는 게 귀찮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나가서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AX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회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좀 공유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오늘 컨퍼런스에서 또 그런 사례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니까 오후에까지 계속 이렇게 자리 지키시면서 많은 사례들을 좀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도메인별로 특화해서 산업 분야에서나 공공 쪽에서 AX를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파트너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런 것은 이제 그 인공지능을 반도체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요. 통신 전문가를 만들기도 하고 또 금융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투자 성격이 다 다릅니다. 은행에서 한 20년 다니신 분이 증권사 왔다고 바로 잘할 수는 없죠. 금융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긴 하지만 증권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AI가 이제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스킬을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엔지니어링 분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제조 엔지니어링 분야가 우리나라의 GDP의 25% 가까이 되는데요. 자동차 쪽부터 해서 조선해양 쪽, 로보틱스, 제철, 건설 이런 쪽에도 각 도메인별로 특화돼서 지금 AI를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법률이라든지 교육, 헬스케어 그리고 최근에는 국방이나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AI를 상당히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이제 또 메인 세션에서 또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공유를 드릴 겁니다. 지금 오전에는 제가 키노트라서 전반적인 트렌드하고 좀 거버넌스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11시 반부터는 각 사례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같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첫 번째는 이제 SLLM이라고 하죠. 이렇게 뭐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큰 모델들 대신에 스몰 LLM이죠. 경량화 버전을 우리 분야에 특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이 LLM을 쓰는 데 있어서 제일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각 증상이라고 하죠. 이제 헐리시네이션 문제가 있는데 우리 도메인에 특화시키면서 헐리시네이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량화 버전이다 보니까 우리 사내 서버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안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또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맥킨지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2028년이 되면은 SLLM 시장이 LLM 시장보다 3배 이상 커질 거다. 그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SLLM 시장이 커진다는 거는 이 산업 분야에서 공공행정 쪽에서 AI를 활용하는 게 그만큼 더 활발해질 거라고 볼 수 있죠. 작년에 우리나라가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그런 이제 큰 모델들에 대해서 대부분 또 무료를 많이 사용하시지만 유료 모델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불했던 개인들이 또는 이제 그 기업들이 지불했던 비용이 한 1조 가까이 됩니다. 지금 올해 1분기 거래 내역을 보면은 이제 결제 내역을 보면 올해는 이제 거의 한 1조 3천억, 4천억 이상 올라갈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그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SLLM 시장이 이제 훨씬 빠른 시일 내에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그런 보고서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작년에 많이 하셨죠. AI가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동영상도 만들어 줍니다. 동영상 만들 때도 이렇게 배경 이미지나 이런 걸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만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말만 하면은 동영상도 만들어주고요. 기업용으로 보면은 주로 이제 기업 내의 문서에 보면은 표, 그래프, 차트, 더 나가서 도면 이런 게 많습니다. 이제 AI가 이런 표, 그래프, 차트, 도면 이런 거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반대로 그려주고 그런 기술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온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NPU라고 하는 이제 초경량화 칩셋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도 SLLM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타이니한 초경량화 모델을 써서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노트북 내에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LLM 시장으로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보다도 제일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제 에이전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AI가 보면은 AI가 스스로 인지하고 또 챗GPT 같은 이제 LLM 모델들이 나오면서 생성하기 시작하고 재작년 말부터는 이제 사람이 하듯이 단순히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뽑아내고 이런 게 아니고 추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내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AI가 한 발 더 나가서 스스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이렇게 이밸류에이션에서 스스로 이제 그 중에서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 액션까지 취하는. 사실 이제 에이전틱 AI를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제 뭐 액셔너블 AI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AI가 그러니까 AI 어시스턴트였죠. 사람이 뭔가를 하기 위한 자료들을 보조적으로 보조 수단이었다면은
이 에이전틱으로 넘어가면서는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실행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능동적인 형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AI가 의사결정을 해서 행동까지 한다는 거는 다르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리스키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업 입장에서도 AI한테 의사결정에서 액션까지 맡기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해외 빅테크부터 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에이전틱 AI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AI 기술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고 아직도 이 헐루시네이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AI를 못 믿겠다 해서 AI를 이렇게 약간 좀 거리두기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실제로는 AI가 상당히 최근 2, 3년 사이에 상당히 고도화돼서 우리가 잘 컨트롤만 했을 때 물론 아직까지 AI가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잘 컨트롤만 하면은 충분히 그 효과를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챗GPT 만들었던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온라인상에서 활동들을 A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개발들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간단한 제가 예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10월 달에 제가 리프레시유가 한 달 정도 갈 건데 가족들하고 몬테카를로를 한번 한 달 살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가족은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제 와이프의 아기들하고 같이 갈 거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 이렇게 AI한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돌렸는데 AI가 스스로 그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막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해서 온라인상에 어떤 사이트들이 있는지를 막 이렇게 수집을 해서 실시간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조회도 하고 실제로 예약까지 실행합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AI가 스스로 실시간으로 찾았던 항공 사이트 중에서 이제 예약을 하는 건데요. 사실 그 이전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긴 했었죠. 자동으로 이런 것들 예약해주고 하는 것들이. 근데 에이전틱 이전에는 이 화면에 대해서 액션을 취했을 때 일어나는 행동들을 사람이 한 땀 한 땀 다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누르면은 출발일이야. 저기를 클릭하면은 도착일이고 여기 누르면은 여행지야. 이런 식으로 사람이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UI가 조금만 바뀌어도 동작을 안 하죠. 그리고 새로운 사이트가 생기면은 아예 동작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에이전틱 AI는 AI가 화면을 보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여기 누르면은 이거는 출발일이겠구나. 여기는 도착일이겠네. 여기 클릭하면은 결제하겠네. 이걸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이트가 나오든 어떤 형태의 페이지가 구성이 되더라도 AI가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들을 하고 있고요. 숙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단순히 이제 클릭해서 그냥 선택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앞서 줬던 정보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아기들하고 이렇게 가면은 대가족이네. 그럼 거기에 맞는 이제 룸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보고서처럼 뽑아줍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내가 몬테카를로 간다고 했더니 사실 이거 몬테카를로가 모나코에 있는데 상당히 이 물가가 비쌉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탑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면 이제 숙소 위치라든지 또 아기들 2살짜리, 6살짜리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있다고 했더니 이제 그런 휴식이라든지 계단 피해서 가야 되고 이런 것까지도 다 AI가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잡아주고요. 보면 이제 숙소 같은 경우도 보면은 모나코가 상당히 이제 숙박시설이 비싸니까 거기에서 기차나 버스 같은 걸로 한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그 국경 바로 넘어가면은 프랑스의 이제 지방이 있습니다. 지역이. 거기는 거의 이제 숙박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숙박은 거기에서 하고 낮에만 한 번씩 모나코 가서 이제 휴식을 취해라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된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해주고요. 그리고 한 달 살기 해보겠다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생활 패턴이 깨지지 않게
그리고 각 주차별로, 그리고 또 요청하면은 일자별로 여행 스케줄이나 어떻게 이동해야 되고 어디에 가서 볼거리라든지 식당 예약이나 이런 것까지도 AI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일정 너무 많이 잡지 마라. 그리고 와이프하고 처형 같이 간댔더니 평소 때 육아에 힘든데 저기 가서 한 달 동안 또 한 달 내내 아기만 보면 힘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자유시간 같은 거 꼭 넣어라. 뭐 또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대가족이 쓸 수 있는 그런 데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그 올해 4분기부터 이제 그 이티아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미국 갈 때 이스타처럼 이 비자 프로그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월에 간다고 했더니 10월이면은 비자 프로그램 시작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챙겨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행 플래너 분들이 해 주시는 내용이긴 하죠. 근데 아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여행 플래너 분 중에 몬테카를로에서 한 달 살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다낭이라든지 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들은 많이 해주시겠지만,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더 풍부하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구글 같은 경우도 이런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글이 제일 유리하죠. 왜냐하면 구글은 제 이메일도 보고 있고요. 제 일정도 다 알고 있고 제가 어디 가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 수년 전에 이제 빅브라더라고 해서 이게 구글 서비스 우리가 이런 것들 많이 쓰면 빅테크들 많이 쓰면 개인 정보가 거기 다 쌓이게 될 거고 그 나중에 얘네들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할지 뭐 위험하지 않냐 이런 거 뭐 제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실제 뭐 얘기들은 나왔는데 쏙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빅테크들이 이 서비스들을 서로 결합시키지 않았습니다. 캘린더는 캘린더대로만 하고 뭐 이메일은 이메일대로만 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추천이라든지 이런 개인화된 퍼스널라이즈드 또는 이제 커스터마이즈드 된 서비스들을 내놓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AI 시대로 가면서 이 빅테크들이 개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상에서 하는 활동들을 거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AI가 구글이 제일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 말에도 보면은 이제 그 클로드 만드는 앤스로픽에서 본인들 그 기업 밸류보다 훨씬 큰 돈을 제시하면서 구글에다가 크롬 팔아라 우리가 살게 라고 이렇게 도발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갑자기 때 아닌 이 브라우저 경쟁이 다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으로는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AI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죠.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메일을 사실 제가 거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다른 친구들이 제 이메일을 대신 봐줬었는데 지금은 그냥 AI가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까지 회신해야 되는 거 어디에 몇 시까지 어떤 내용 회신해야 되는지 정리해서 초안 만들어줘 하면은 이메일 초안을 딱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외부에 행사할 때 보면은 약간 좀 포멀한 행사는 이렇게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포멀한 행사는 약간 뭐 와이셔츠나 넥타이 맨 걸로 보내고 좀 스타트업이나 조금 이런 캐주얼한 행사는 그냥 회사 티셔츠 입은 거 보내는데 최근에는 AI가 이메일 초안을 작성할 때 프로필 사진을 행사 성격을 보고 알아서 선택을 하더라고요. 올 초만 해도 그냥 똑같은 사진 제 PC에서 이제 첨부해서 요거 보내세요 이랬는데 지금은 얘가 행사 성격 보고 제 이용 패턴을 보고 제가 보낸 편지함을 받겠죠. 행사 성격에 따라서 다른 사진을 보내네. 본인이 그래서 사진을 선별해서 추천까지 해주는 그런 쪽으로까지 벌써 발전을 했고요. 뭐 문서 초안이라든지 엑셀, 뭐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은 이미 AI가 다 하고 있죠. 요즘 초등학생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안 쓰죠. AI로 된 말로 하면은 파워포인트 만들어주는 이제 캔바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미 거의 다 캔바를 쓰고 있고요. 뭐 엑셀 같은 것도 이렇게 엑셀 셀 지정해서 수식 잡고 하던 것들을 예전에는 막 사람이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엑셀 사용법도 배우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말로 하면은 AI가 수식 같은 것도 다
복잡한 수식도 다 만들어주고 있고요. AI 코딩은 뭐 오늘 기준으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AI 코딩이 한 2년 반 정도부터 이렇게 성능이 급격하게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전만 하더라도 3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면은 이거 학생들한테 리포트 냈는데 AI 돌려서 가져온다. 이 프로그래밍 배우러 온 친구들이 AI 돌리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내야 되냐, 막 이런 고민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재작년 말부터는 교수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면, 교수님, 이 친구들이 최초로 코딩을 할 줄 모르는 프로그래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AI 쓴 거를 어떻게 찾을까 막을까 고민할 게 아니고 학교 커리큘럼부터 바꿔야 됩니다. AI를 잘 써서 어떻게 이 주니어들도 시니어만큼의 역량을,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재작년 말부터는 10년차 미만 개발자는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사회적 문제이기도 한데요. 10년차 미만 개발자보다 AI가 훨씬 빠르고 잘 만들고 비용도 저렴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제가 한 번씩 이제 이 시니어들 귀환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밍을 10년, 20년 손 떼쓰신 분들이 주말에 한 번씩 본인이, 프로그래밍 아닙니다. 그냥 말로 합니다.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죠. 말로 하면은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주말에 한 번씩 하다가 한두 달 지나면은 거의 다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코딩 프로그램 맥스 플랜,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플랜 해주면은 자기가 다 하겠다. 굳이 개발팀 가서 얘기할 필요 없다. 지금 기획자들도 기획할 때 PPT 안 만듭니다. 말로 돌아가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파일럿 프로그램이죠. 그걸 가지고 보여줍니다. 이게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의사결정한 사람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와닿고 오히려 더 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개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개발자가 뭐 70% 이상인데, 실제로 3년 전 대비해서 보면은 이미 40% 정도, 40% 이상 업무 효율성이 올라갔고요. 저희가 작년 초부터 해서 개발뿐만 아니고 뭐 인사청무, 재무회계까지 전 부서에 AI 도입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시작했을 때 이제 3년 뒤에 2028년에 우리 회사의 직원의 80%는 AI가 아니고 사람일 거다. 그렇게 우리 체제를, 우리 조직을 바꾸지 못하면은 도태될 거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뭐 이미 40% 50% 이상은 AI, 사람이 아니고 AI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UI UX 디자인하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바이브 코딩하고 이런 것도 다 AI가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예시인데요. 그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이제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해외에서는 상당히 열광적으로들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 위에 보이는 저 한 줄 반 정도 그냥 입력한 겁니다. 내가 그 K-팝 데몬 헌터스를 모티브로 해서 게임을 만들 건데, 게임 만들기 전에 이 홈페이지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저 위에 간단하게 저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AI가 홈페이지 구성을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 이렇게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코딩을 해서 홈페이지를 뚝딱 만들어내는데요. 제가 이게 그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중간에 조금 생략하긴 했는데, 이 명령어 넣고 나서 이 홈페이지가 나오는 데까지 2, 3분이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 이미지도 제가 뭐 이미지 어떻게 만들어다 준 것도 없습니다. 얘가 애니메이션 내용을 보고 그 컨셉으로 이미지도 뚝딱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뭐 스토리라인 같은 것도 AI가 기획을 해서 만들어내고, 각각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세계관을 반영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 캐릭터 하나 그리는 데만 해도 며칠씩 걸릴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캐릭터도 AI가 알아서 만들고 캐릭터 그림도 짧은 시간에 다 만들어낸 거고요. 배경음악이라든지 테마곡 이런 것도 AI가 만들어주고, 게임 플레이 모드 이런 것도 해줍니다. 그리고 게임 활성화 시키려면 커뮤니티 만들어야죠. 그래서 커뮤니티도 이렇게 파라고 해주고,
제가 만들었다가 아니고 만들 거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사전 예약 받으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기획자분들한테 페이지 기획하라고 해도 이런 거 놓치거든요. 게임 어떻게 그 내용 설명만 막 하거든요. 근데 게임을 만들기 전이니까 출시하기 전이니까 사전 예약 받아다 이런 것까지도 AI가 다 제시해주고 실제로 이런 화면들을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딥 리서치라고 해서 이제 재작년 말부터 해서 이렇게 추론 모델들, 리즈닝 모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재작년 11월 달에 이 리즈닝 모델, 추론 모델이 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불과 2, 3개월 뒤에 작년 초에 골드만삭스에서 리서치 어시스턴트라고 하죠. 자료 조사하고 분석하고 하는 분들을 전 세계에서 한순간에 한 7,000명 정도를 해고를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도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억대 연봉 받는 분들인데 새로운 AI 기술이 나오면서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뭐 시장 조사 보고서 같은 거 만들려고 하면은 10명이서 팀 꾸려서 최소 3개월, 6개월 정도 움직였었는데 작년 초에 한 50분 정도면은 AI가 했었었고요. 지금 제가 가져온 예시도 10분이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요즘 뭐 잘 되는데 3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 좀 해줘 라고 해서 보내면은 얘가 그 조사를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지금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쫙 이런 순서로 내가 자료 조사하고 분석해 볼게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걸 보고 그래 해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획을 제가 수정하라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피드백을 주면은 AI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분석을 막 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보고서들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코스피에서 뭐 중장기적인 동향이라든지 또 그런 과정에서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조적인 이제 패러다임 분석하고 이런 것들 보시면은 8,000선 돌파해서 이제 거시적으로 있는데 사실 착시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지금 주가가 막 2,000, 3,000에서 8,000까지 갔지만 대부분 중간에 내용 보면은 대부분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견인한 거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 향방이 이렇게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 이제 반도체 향방을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된다. 글로벌 그 수급 상황이나 그래서 뭐 이런 거시적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어떻게 가고 또 통상 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막 이렇게 전문 보고서를 뽑아주고요. 예. 시간 관계상 사실 내용을 좀 보시면은 상당히 전문가 입장에서 자료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들이고요. 결론까지 제시해 주는데 해서 오케이 좋네. 그럼 이거 파일로 저장해 줘 하면은 출처까지 줍니다.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파일로 저장해 줘 하면은 이렇게 바로 워드 파일로 만들어 줍니다. 중간에 보면 제가 손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얘가 아까 그 본인이 작성했던 보고서 기준으로 해서 거의 막 1, 2초 만에 워드 파일 만들고 예전에 그 농담으로 이 다른 직원들이 작업한 보고서 앞장만 쫙 째서 자기 이름 써서 뭐 제출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그 수준인 거죠. AI가 그냥 워드 파일에 표 같은 것도 얘가 알아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맨 앞장에 그냥 제 이름만 써서 제출하면 되는 그런 형태로 해주고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내용이 너무 기니까 조금 더 보기 쉽게 비주얼라이징 하자 해서 이런 뭐 인포그래픽 형태로 만들어줘 하면은 얘가 또 이 내용들을 어떻게 그 중에서 핵심되는 걸 추려내서 인포그래픽을 만들지 스스로 고민해서 이런 페이지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손 하나도 안 된 겁니다. AI가 다 만든 건데요. 실제로 뭐 이렇게 가면서 확률적으로 뭐 5,500, 4,000 이하, 10,000 안착할 확률이 어떻게 되고 각각에 대해서 이 3년 동안 트렌드로 보면은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얘가 예측도 해주고 궤적을 예측해 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그래프나 이런 것들도 AI가 지금 다 알아서 그린 겁니다. 제가 그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 투자 전략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사실 뭐 간단한 예이긴 한데 거의 이 PPT 가지고 가서 그냥 바로 프리젠테이션 해도 될 정도의 수준으로 AI가 이미 만들어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AI가 AI를 막
이제 급기야 데리고 작업을 합니다. 뭐 작년만 해도 사람이 이제 AI 여러 개를 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PM 역할을 AI가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프로그래밍 하는 AI, 너는 자료 찾는 AI, 뭐 온라인에서 자료 찾는 AI, 너는 우리 사내 서버에서 자료 찾는 AI, 너는 그거 가지고 실행해서 또 피드백하는 AI,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주고 각각의 AI가 작업을 하고 나면은 그 결과를 받아와서 AI가 또 판단을 합니다.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바꾸시킵니다. 이런 거 보완해서 다시 작업해. 그리고 다시 결과 취합하고. 뭐 AI가 이제 거의 사람이 하는 PM 역할까지, 리드 역할까지 다 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이제 뭐 프로그래밍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분들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오픈클로우부터 해서 이런 내 노트북이라든지 우리 사내 서버에 설치해서 이런 이제 워크플로우 자체를 자동화해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오픈클로우가 처음 나왔을 때 기능적으로는 상당히 파워풀한데 아직 조금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가드레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개인정보나 이런 이슈들이 있긴 했는데 뭐 지금 엔비디아에서도 네모클로라고 내놓고 있고 이제 아예 이런 오픈클로류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이런 리더보드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제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에이전틱 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저런 겁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AI for Science라고 해서 AI 과학자죠. AI가 이제 과학자의 역할을 하는 건데 작년만 해도 AI가 논문을 대신 써줬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가이드를 대충 쫙 주면은 장문을 AI가 대신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AI가 더 나가서 아이디어만 던지면은 AI가 가설을 세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실험 환경을 만들고 실제 여러 번 반복해서 실험을 합니다. AI 혼자서.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가설을 수정하고 이런 이제 루프를 몇 번 돌고 나서 최종 논문 작성까지 AI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물질 같은 거 하나 이런 뭐 A라는 방향으로 만들어 보자 하고 AI한테 명령을 주면은 대학원생들하고 교수님들이 막 몇 달 동안 밤새 가면서 하던 작업들을 AI가 그 과정들을 혼자서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하는 거죠. 이미 거의 상용화 수준으로까지 나와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해외에서도 뭐 저희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링과 사이언스 관련된 논문 심사하고 하는데 2년 전만 해도 2년 전에 그 논문 내용 보면은 AI 돌린 흔적들이 막 제가 봤던 논문들이 한 50% 정도는 이거 중간중간에 AI 돌렸네? 문체를 보면은 AI 돌렸네? 그래서 좀 점수를 좀 안 좋게 주고 아니면 이게 억셉트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리젝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논문, 장문만 AI가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실험 과정까지도 다 AI가 이미 하고 있고요. 뭐 이런 AI가 이제 물리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인바디드 AI 또는 이제 피지컬 AI로 가겠죠. 최근에 이제 피규어 AI라고 하는 데서 나온 예시를 한번 잠깐 준비를 네, 그 사운드는 좀 줄여도 되는데 얘가 이제 집 청소하는 건데요. 이제 혼자서 청소하다가 밖에서 이제 동료 로봇이라고 할 수 있죠. 새로운 로봇이 한 대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얘가 문 열어주고 안내하고 가서 이제 본인이 이제 침대 이불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 대는 들어와서 의자 정리하고 또 뭐 노트북 정리하고 이런 거 합니다.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버전 3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버전 때는 이 휴머노이드 한 대가 나와서 그 식기세척기에 그 설거지 돌리고 꺼내서 건조되면 꺼내서 이렇게 정리하고 그 작업을 했었고요. 재작년에 그랬거든요. 작년에는 휴머노이드 2대가 나와서 서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나는 뭐 청소기 돌릴 테니까 네가 세탁기 돌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역할 분담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얘네들이 이제 대화도 안 합니다. 오래 산 부부처럼 실제로 그
보이는 것도 그런데 보면은 얘네들이 통신하거나 대화를 안 합니다. 이렇게 근데 제스처는 인식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그냥 역할 분담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쓰레기통 같은 것도 얘가 인지해서 이거는 페달 밟아서 뚜껑 여는 거네. 그것도 지금 AI가 인지해서 하고 있고 이불 정리하는 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뭐 베개 정리도 하고 또 이 친구 정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둘이서 이제 협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년에는 역할만 나눠서 했는데 올해는 이제 같이 이렇게 협동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 로봇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왼쪽이 오케이 나도 준비됐다 이렇게 까딱하니까 둘이서 이제 동시에 액션을 취하고요. 위에 정리를 했는데 이제 밑에 또 정리하러 가죠. 또 신호 주면은 또 정리합니다. 이게 사실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먼저 준비한 애가 기다리고 있고 나중에 준비한 애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신호를 주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위에 좀 이쁘게 정리하는 작업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왼쪽 로봇이 한번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마 시나리오가 아니고 애가 실제로 인지해서 정리했는데 안 깔끔하네 하고 또 서로 이제 마무리하는 것도 신호 주고 딱 정리하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쿨하게 서로 뒤돌아서 이제 나갑니다. 물론 정리한 거 보면 이제 뭐 아직은 이제 우리 이모님들이 하시는 것만큼은 안 되지만 AI가 지금 2년 전에 설거지한 거 식기세척기에서 꺼내서 놓는 것만 해도 막 대단하다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역할 분담하다가 올해는 이제 협동해서 하는 이런 것까지도 이제 가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에이전틱이 그 업무상에 이제 기업 내부의 이제 사무직이나 이런 쪽에 워크플로우 상으로 가면은 상당히 다양하게들 지금 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에이전틱 AI가 커질수록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제가 뭐 사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뭐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은 일단은 이제 AI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해외 같은 경우도 AI 모델 경쟁은 끝났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이제 AX 시장도 이미 돌아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걸 어떻게 산업적으로 융합할 거냐, 그리고 이제 지역 산업, 지방 뭐 균형 발전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이제 지역 산업군에 대해서 AX 인재도 양성하고 뭐 당연히 이제 AX 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그 대부분 대기업들 중심으로 AI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GDP의 50% 60%는 중견기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기업들도 다 중소기업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줘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중견기업들 AX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AI 기술의 또 긍정적인 면 중에 하나가 이런 그 기존의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들을 뭐 사회적 난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 문제 해결하고 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거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존의 이제 교육 시스템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기도 하고, 또 AI로 인해서 사실 없어지는 일자리, 아까 골드만삭스처럼 그런 일자리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뭐 반복적이고 루틴한 업무부터 해서 지금은 이제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같은 이제 전문 직종까지, 그리고 뭐 생산직, 사무직, 뭐 분야 상관없이 AI가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직군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착륙시키고 또 재교육시켜서 재취업의 기회를 줄 거냐, 그런 데 대한 뭐 사회적 합의나 법적, 제도적 뒷받침도 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데서 강연할 때 작년 이맘때만 해도 지금 AI 도입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뒤에 이제 세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AI를 잘 도입하면은 업무 생산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10% 20%가 아니고 80% 9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거를 도입을 안 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도태되는 거죠. 글로벌 경쟁력도 없어지고.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제가 AI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는 이미 AI가 1년 동안 기술 수준이 그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AI를 중심에 두고, AI를 우리가 어떻게 도입할까가 아니고 AI를 중심에 두고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일하고 하던 방식들을, 우리의 생활 방식을 다 AI에 맞춰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 과정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DNA 자체를 AI에 이식시키는, AI DNA를 이식해서 이 생활 방식,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AI 네이티브라고 해서 뭐 아직도 뭐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 그랬었죠. AI 도입해야 됩니다. 왜 도입해야 됩니다 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AI를 잘 알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오버하긴 했는데요. 예,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